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장기센터에서는 이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장기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외과 김혜영 교수님께서 간이식 후 합병증 관리에 대하여 강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간이식 후 주요 합병증 관리입니다. 먼저 강의를 쭉 진행할 텐데 중간에라도 정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바이러스, B형이나 C형 간염성 바이러스, 그다음에 술, 약물, 유전질환, 면역질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이제 간질환이 생기는 경과는 간염, 간경변 또는 간암, 그리고 간 기능 부정까지 이제 갈 수 있는데요. 간이식을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병든 간을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고 건강한 간으로 바꿔주는 수술인데, 이렇게 이제 건강한 통간을 넣어주는 거는 뇌사자 간이식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생체 간이식에서는 간의 일부, 주로 이제 우엽, 성인의 경우는 우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이식의 역할은 크게는 질환을 치료하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최초로 이제 서울대병원의 김수대 교수님 팀에 의해서 간이식이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간이식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간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이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그 이식 환자 히말라야 등반에까지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간 세포암에서도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고, 생체 간이식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은 이제 간 세포암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 세포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이나 색전술이나 알코올 주입술,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간이식이 한 치료 방법이고, 그 효과를 대비해 보면 항암 효과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100%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간 자체를 그대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새로운 건강한 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간 기능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이제 최근에는 C형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은 예방법이 미미하지만 B형 간염에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간이식팀은 여기에 빠진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간이식은 외과만 하는 분야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분과가 다 같이 다학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이제 서울대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1988년에 최초 간이식을 시작했고, 1999년에 최초로 생체 간이식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2011년에는 간이식 1000예를 했고, 작년에는 간이식 25주년 기념을 하게 되었고, 올해 생체 간이식 1000예와 총 간이식 1500예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이식을 받은 후에 일반적인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식 후 4일에서 한 6주일 정도는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되시고, 그 중에 이제 그 이후에 수술 후 2주에서 4주 정도, 한 달 이내에는 병동에 계시면서 이제 나머지 치료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3개월까지는 약물 및 일상생활을 좀 조절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시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이식 후 합병증 관련된 건데요. 시기별로 좀 더 관련된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간이식 후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이제 요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술 후 합병증, 그다음에 거부 반응 및 면역제제 관련 합병증, 그리고 감염, 원발성 이식병 기능 부전, 종양, 원인 질환의 재발, 그리고 기타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 합병증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출혈, 통증, 감염,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나 호흡기 합병증, 심기능 관련된 합병증, 그다음에 연결한 혈관이나 담도 관련된 합병증, 이식한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간 부전, 급성 거부 반응, 그 밖에 선망이나 간성 혼수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요 감염이나 혈관 및 담도 관련 합병증, 이식 간 부전, 급성 거부 반응은 뒤에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중에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원래 들어있던 간을 떼어내면서 새로운 간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간에 필요한 혈관, 간 동맥, 간 문맥, 나가는 혈관인 간 정맥, 그리고 담도, 이런 구조들도 같이 연결을 끊어내고 연결을 새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연결한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관 구조로 된 거를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림에는 없지만 요 중에 하나가 헐거워서 안에 내용물이 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게 혈관이다. 그러면 피가 나는 출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도를 연결한 게 좀 헐겁다. 그러면 이제 담즙의 누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한 게 원래 관 구조보다 이렇게 좀 좁아지거나 안에 내용물이 차면서 막아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동맥에 생기면은 간동맥 협착 내지는 동맥 폐색이 되는 거고요. 담도가 좁아지면 이제 담도 폐색 또는 담도 협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간 동맥의 경우는 간으로 들어가는 주요한 혈관이고, 간 세포뿐만 아니라 이제 담도는 간 동맥에서만 피를 받아서 사는데, 이런 간 동맥의 협착이나 이제 피딱지가 생기면서 막히는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재이식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됐었어요.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간 이식 후에 간 동맥이 막혔다. 그러면 가장 응급 상황이고 응급 수술을 바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피가 덜 가기 때문에 간이 허혈성 괴사나 이제 영양분도 잘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급성 간부전에 빠지거나, 또는 이제 간 내에도 담즙을 만들어내는 담관 구조들이 있는데, 얘네가 동맥에서 피를 잘 못 받게 되면 담관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담도가 망가져 생기는 담도 합병증 등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동맥이 막혔다. 그러면 응급수술로 다시 연결을 해주거나 안에 막힌 걸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술을 통해서 막힌 데를 열어주는 이런 삽입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합병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담도합병증이 있습니다. 담도합병증은 전 이제 세계 간 이식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 이식 후의 담도합병증을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이 정도는 생길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5%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고는 세계마다 다 다르고 50% 이상을 보고하는 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담도가 막히면서 이제 황달이 생기거나 가렵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치료는 이제 영상학적으로 요 좁아지거나 막힌 관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넓혀주고, 이제 좁아진 데다 뭘 넣어주는 이런 담관 삽입술을 하거나, 내시경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스텐트 같은 걸 넣어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담도합병증은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관을 꼽아서 영상학과에서 하시는 경피적 담관 삽입술을 해서 이 막힌 담도에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내시경적으로 해서 이제 위내시경 하시듯이 해서 이렇게 관을 삽입해주는 이런 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혈관 구조인 간 문맥과 간 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 문맥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이 소장해서 흡수가 되고, 그
그 모든 것이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간을 한번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정맥 구조지만 흔히 알고 계신 동맥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데 이제 간이 망가지면 간 경화라고 해서 간이 많이 딱딱해지면서 간 문맥이 딱딱한 간으로 간 문맥을 통해서 혈관에 피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간 문맥으로 피가 못 가서 뒤로 자꾸 빠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간문맥 고혈압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흔히 알고 계신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 말기 간부전 시에 복수도 차고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도 생기고 피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다른 데로 피가 자꾸 정체되면서 다른 부수혈관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도 이런 간 문맥이나 피가 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간 정맥이 좁아지거나 마찬가지로 막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간이 나쁠 때 생기는 그러니까 간 기능의 저하나 복수나 이런 이상한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이런 이제 넣어서 풍선으로 조금씩 넓혀주는 시술을 하거나 넓히고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충분히 넓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시술을 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술 또는 재이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부 반응의 면역제제 관련 합병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 반응은 쉽게 말씀드리면 간 이식은 남의 간을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남의 간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 반응은 우리 몸이 이식된 간을 적으로 생각해서 몸의 방어력을 총동원해서 이식간을 파괴하려는 면역 반응입니다. 감기 몸살 걸리면 열도 나고 온몸이 막 아프고 한 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라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열도 나고 이런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걸 해결을 못하면 이식된 간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같이 망가지게 되는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 및 징후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이식 후 초기 또는 후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증상 또는 징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오실 때마다 하는 이제 혈액 검사 또는 가장 정확하게는 간 조직 검사를 해야 이제 거부 반응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식 후 치료고요. 그러니까 이식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고 이식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초기에는 세게 많이 쓰다가 이제 우리 몸이 차츰 적응하는 걸 따라가면서 이제 면역 억제제 양이나 이런 걸 조금 줄여가게 되고 하는 건데요. 그러던 차에 거부 반응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세게 쓰는 충격요법을 한다거나 쓰던 면역 억제제를 증량한다거나 약을 좀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또는 또 다른 면역 억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약을 고려하거나 이런 이제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의 이제 치료의 경우는 이거는 급성 거부 반응에 이제 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90%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치료로 대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잘 하시면. 근데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이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긴 만성 거부 반응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고 종국에는 간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 재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부 반응이 장기적으로도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간 조직 검사를 좀 정기 검사처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C형 간염의 경우는 이식 후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매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C형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1년, 3년, 5년, 10년째에는 가능하면 이제 성인병 검사하듯이 이런 거부 반응 관련돼서 정기 검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사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 정확한 시간에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잘 드셔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외래 오실 때마다 체열해서 검사, 이제 농도 확인하는, 이렇게 면역제제가 충분한 효과를 보는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역억제제, 다음으로 면역제제 종류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식을 받으셨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식받기 전이신 분들 한번, 전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 또는 가족분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식받기 전이신 분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가장 주 면역제제로 쓰이는 타크롤리무스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식 받으신 분들은 워낙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매번 복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식 받게 되시면 이제 점차 익숙해지실 텐데, 이런 이제 주 면역 억제제로 작용하는 이제 약이고요. 상품명은 프로그람이나 타크로벨,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용이 많이 감소된 사이클로스포린은 산디몬, 류오라, 사이폴 M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후 초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 반응이 있을 때 주로 쓰게 되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주 면역 억제제를 돕는 보조 면역 억제제로 쓰는 마이코페놀레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상품명으로는 셀셉이나 마이렉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렉트라는 약도 있는데요. 요거는 간식을 하게 되면 수술하면서 한번 쓰고 수술 후 3일째 한번 쓰고는 이제 안 쓰는데 굉장히 강력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식하시고 나서는 이런 면역 억제제를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잘 드셔야 되고, 이식 후 초기에는 생 용량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에 따른 부수적인 작용들이 있는데, 네, 주 면역 억제제의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억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걸 없애기 때문에 감기를 포함해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면역제제들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 이제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콩팥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는 손떨림, 또 손발에 감각이 좀 남다르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드물게는 이렇게 탈모가 생기거나, 또 반대로 털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관련해서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학에 있어서 의학의 역사를 한 단계 바꿔놨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약이지만, 반면에 다른 부수적인 부작용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는데,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만해지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장할 수 있고, 위장장애나 위궤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제제로 스테로이드제를 드시는 동안은 저희가 소화제를 같이 복용하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골다공증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피부를 약하게 할 수 있고, 여기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면역 억제제로 쓰이는 마이코페놀레이트라는 약은 이제 흔하게는 위장장애,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 간단히 그거를 말씀드리면, 주 면역 억제제는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하면서 간 기능과 같이 비교를 한다거나, 이제 타크롤리무스와 사이클로스프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타크롤리무스에서 좀 더 주된 합병증이 주로 생겨서 고생하신다. 그러면 그 약을 사이클로스프린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변경을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걸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요. 그리고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MMF라고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면 보조 면역제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끊어보거나
괜찮으시면 다시 복용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 이 약은 그냥 끊고 지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인데요. 감염은 이식 환자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이식을 받기 전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면 감염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원래 감염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식 후에 감염에 원래 취약할 수 있는 소인을 갖고 계신 데다가 면역 억제제를 드시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식 후에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에 더 취약하신 분은 이식 전에 전신 상태가 나쁘신 경우, 영양 상태가 불량하신 경우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따른 감염은 이식 후 첫 개월, 1에서 6개월, 6개월 이후에 따라서 각각 이제 조금 더 잘 생기는 그 감염의 종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요거까지는 자세히 아실 거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원발성 기능부전이라는 거는 이식한 간이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식한 간 자체가 기능이 좋아도 원발성이란 말은 저희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게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수술 직후에 발생을 하고요. 성공적으로 간 이식이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 이름을 붙이고요. 원인은 모르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외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전체 생기는 정도는 적지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면에서 또 요게 생기면 재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뭐 피부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문헌에 이제 뭐 논문상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 위주의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이제 이식을 받으면 흔하게 생긴다는 피부암이나 뭐 임파선암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의 흔한 암이 좀 더 잘 생기신다라고 최근에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암은 남녀별로 보시면 위, 대장, 폐간, 전립선, 갑상선 뭐 이렇게 되겠고요. 여자분들은 갑상선, 유방, 대장 및 폐간 이런 식의 이제 흔한 암들이 이식한 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하다. 그리고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발생률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합병증으로 원인 질환의 재발인데요. 원인 질환은 간 질환을 일으키는 비형이나 시형간염 이런 것들이 다시 이식 후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비형간염의 경우는 헤파빅 주사도 맞고 항바이러스제 약도 드시고 있고요. 시형간염의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긴 합니다. 최근에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돼서 외국에서는 이제 이 약을 엄청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고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뭐 보통 알고 계신 이제 항암 치료 할 때 뭐 집을 팔았다 하는 것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약이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요원할 것 같고요. 그러나 효과는 굉장히 이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성 간염 같은 경우는 이식하시고 나서 술을 다시 드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재발할 수 있고요. 간암의 경우는 수술 전 암이 얼마나 심하냐 정도에 따라서 재발의 위험이 좀 다릅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 간질환에 재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타로 묶어놓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는 초기 간이식의 성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간이식 역사가 이제 25년, 26년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장기 생존하시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저는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제 분들, 선생님들이 또 이제 겹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관련된 질환들이 정상인보다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는 간 이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면역 억제제가 또 영향을 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비만이나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식 후 초기 이식 후 사망률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흔한 이제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주의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제 그러면 이런 합병증들이 있고 사망 관련해서 어떠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이식의 단기 성적은 말하자면 수술하고 사망하지 않을 확률, 살 확률 내지는 퇴원까지 살아계실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체간이식의 경우는 수술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1등에 속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성적은 저희 병원은 생체간이식을 보면 5년 생존율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5년 생존율이 94% 전체로 보면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고 각 질환별로 보면 간암이 없는 분들은 97%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란 척도라는 거를 기준을 적용하는데 요거를 넘는 암은 외국에서는 간이식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진행된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에서 진행된 암이면 요 녹색인데 5년이면 이제 0.5부터 이제 60%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생체간이식에 있어서는 성적이 매우 높다. 하체간이식은 생체간이식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거는 워낙 이제 질환의 중증도도 관여를 하기 때문인데 장기 성적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이식 후 합병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수술 후 합병증 관련해서는 수술하시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환자분들이 그냥 치료에 잘 응해주시는 거 말고는 해주실 게 별로 없으시다면 두 번째 거부반응 및 면역억제제 관련해서는 면역억제제를 정확한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잘 복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외래자를 오시면서 피검사에서 잘 확인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문제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제나 예방적 항생제를 저희가 이제 복용을 하시게 하는데 그런 약들을 잘 복용을 하시면서 초기 이식 후 3에서 6개월 정도는 뭐 김치도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식이 관리나 그런 교육 받으신 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이식 받으신 분들은 매 해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맞으시도록 하시고요. 보건소 같은 데 가시면 무료로 맞으실 수 있으세요.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폐렴 구균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이식 후에 한 번 하셨으면 5년 후에 한 번만 더 재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문의를 간혹 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식하신 분들은 생백신은 맞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알려졌다고 이제 외부 개인 병원들에서나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식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이 대상포진에 오히려 심하게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 중에 원발성 이식형 기능부전은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의료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양의 경우는 정기적인 진료를 잘 하셔서 간암에 대해서는 이제 외래 오시면서 관리하시고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비형간염이 말썽을 일으키면 간암의 재발도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그만큼 잘 복용을 해주시는 게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암도 질환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분들 하시는 만큼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 하시고 대장 내시경 정기적으로 하시고 이런 검사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 질환의 이제 재발에 있어서는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거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C형간염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도 좀 더 자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C형간염이 재발하는 것 같다,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주사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경구약이랑 주사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또 굉장히 많은 약이긴 해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잘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알코올성 간염 및 이제 간기능 부전이 점점 늘고 있어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알코올성 간염에 있어서는 이식하시고 나시면 건강해지셨기 때문에 술을 다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처음에는 한두 잔 괜찮다고 드시다 이게 점점 늘어갈 수 있거든요. 절대 금주를 이제 하셔야 원인 재발을 재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관련해서 기타 질환 관련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치료 및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금연 및 금주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적절하게 운동 및 건강 관리 하셔서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일반 분들이 하시는 최소한의 건강 관리는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요. 이제 참고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 요즘 많이 하시는데 대한이식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이식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저희 병원에도 서울대학교 장기식 센터 이제 홈페이지고 간이식과 소아간이식 관련된 사이트가 있고요. 간이식 받으신 분들의 환우회나 소아 환우회 이런 이제 홈페이지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도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26년 이제 이식 역사 그렇고요. 세계적으로는 50년 조금 넘었어요. 예. 아니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냐? 그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식하면 5년이 연장되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의 생존율을 말씀을 드릴 때 5년을 보는데 각종 암에서도 5년 생존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당장 언제 어떻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서는 보통은 5년을 살면 이 질환이 문제가 돼서 되는 시기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좀 약속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5년만 살 수 있다가 아니고요. 네, 저는요 저기 우루사를 잘 안 먹어요. 네. 아침에 네. 아침에 쬐끄만 거 네. 그 뭐야 피 맑아지는 건가? 아, 그거하고 우루사 하나 네. 딱 먹고 네. 안 먹어요. 우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간에는 좋은 약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르사는 좀 보약 같은 개념이고 유일하게 좀 효과가 인정되는 약이어서 우르사를 안 드셨다고 해서 당장 해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영양제 개념이기 때문에 간에 좀 근데 도움이 그거 되는 먹으면 배가 네. 불러요. 그러면 불편하시면 꼭 안 드셔도 돼요. 예. 드실 수 네. 있으면 드시는 게 좋은 약이고요. 또 네, 정기검사 중에 간 조직 검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주 해도 네. 간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간 기능 자체에는 무리가 없는데요. 간 조직 검사가 이제 어른의 경우는 국소마취만 하고 바늘로 찔러서 하는 거잖아요. 바늘로 찌른다는 것 자체가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병증이 생길 여지는 있어요. 예를 들면 출혈이 있다거나 그런 아프죠. 아무튼 입원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간 기능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건. 예. 저기 요즘에 하루에 한 번 먹는 면역돼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까 면역돼지 종류 중에 네. 타크롤리무스랑 같은 성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같은 성분인데 하루 드셔도 되는 걸로 개발이 된 거고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개발된 지 얼마가 안 됐고 그 약을 드시면 면역 기능이 조금 약해요. 기존에 2번 드시던 것보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초기부터 쓸 수는 없고요. 이제 타크로벨이나 이런 걸로 하루 2번씩 이렇게 초기 지나고 나서 좀 안정되신 분들 중에서 써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 중에 또 일부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원래 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기를 거쳐서 괜찮으신 분들에는 이제 써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이식 환자의 가족은 그 독감 예방 주사 등 예방 접종을 해도 괜찮으죠? 가족분들요? 네. 예, 하셔도 되죠. 사백신, 생백신, 네, 상관없어요. 생백신 접종. 네, 예. 백신 맞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만약에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죠. 네. 이상으로 질문은 저는 그만 받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음 강의가 있어서 이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니에요.